나는 1998년 겨울의 바람을 기억한다. 인천 남동공단에서 불어오던 그 바람은 공장 담벼락을 긁어내리며 사람들의 등골까지 스며들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사건 파일을 다시 꺼냈다. 노란 분류표 위엔 단어 3개가 적혔다. 부부 실종, 택시, 미제. 그리고 파일 첫 장에는 짧은 메모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마지막 5분을 들어라. 누군가의 붉은 펜 자국이 거기서 멈춰 있었다. 녹음 장치를 재생하자 미세한 잡음 뒤로 라디오 멘트가 희미하게 흘렀다. 그 시대를 관통하던 단어가 흘깃 스쳤다. 극복. 이어서 두 사람의 낮은 목소리가 오고 갔다. 긴 하루 끝에 겨우 건져 올린 대금 이야기. 이번 달은 넘겼다는 안도의 숨. 나는 그들의 말끝에 묻은 고단함을 들었다. 한 대의 택시는 집까지 2km를 남겨두고 잠시 멈춰섰다. 계기판에 똑딱이는 소리와 히터팬 돌아가는 소음이 겹치며 사라지는 순간 테이프는 묘한 정적 7초를 기록했다. 카세트 헤드가 빈 공간을 긁는 듯한 소리. 그 뒤로 낮고 일정한 호흡. 준비된 사람의 숨이었다. 잠깐 볼 게 있습니다. 차분한 중년 남자의 목소리. 놀랍게도 떨림이 없었다. 나는 멈췄다. 많은 우발 범죄가 첫 마디에서 흔들린다. 그러나 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없이 리허설을 했다는 듯 짧고 평평했다. 그리고 테이프 속 짧은 비명. 몸이 무의식적으로 굳어졌다. 다음 장면은 비어 있다. 딱 그 지점에서 블랙박스의 호흡은 끊긴다. 감식 보고서엔 외력 충격 아님, 전원 스위치 인위적 차단이라는 한 줄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는 그 장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확실히 껐다. 사건의 지도는 단순하다. 남동공단 공터 폐차장 갯벌. 선을 잇는 일은 쉽다. 그러나 그 선 위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 선 옆에 무엇이 제거됐는지는 다른 문제다. 사흘 뒤 인천 외곽 폐차장. 저녁비지 철더미를 감싸던 시각. 관리인이 신고한 택시는 너무 깨끗했다. 긁힌 자국도 충돌 흔적도 없었다. 트렁크엔 흙 묻은 삽, 그 옆에 혈흔 반응천, 운전석 깊숙한 곳에서는 세 문장짜리 메모가 발견됐다. 미안하다. 복수는 끝났다. 나도 오래 못 간다. 파일에 묶인 사진 속 글씨는 일정했다. 덤으로 현금은 손대지 않음 누군가의 밑줄. 동기는 강도가 아니라 원한이었다. 나는 메모지의 획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글씨는 괴롭지만 단정했다. 사람은 끝을 생각하며 정리할 때 균형을 잡는다. 하지만 그 균형을 무너뜨리는 건 언제나 사소한 것들이다. 한 짝 신발, 사건 닷새째, 갯벌에서 그것이 나왔다. 보통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신발을 한 켤레 곱게 놓고 간다. 여기엔 한 짝만 있었다. 그리고 시신은 없었다. 수색반은 물대표를 보며 다시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했다. 갯골을 타고 나간 흔적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묻는다. 정말로 우연이었을까? 수천 대 중 그 택시를 그 밤에 그 공단 앞에서 파일 속 과거 자료는 5해 전의 오해를 적시한다. 작은 인쇄소의 분실 사건, 내부 연루, 의심, 해고. 그 뒤로 한 남자의 인생이 구겨졌다. 나기는 무섭다. 그것은 일자리를 빼앗고 가족의 밥상을 무너뜨리고 결국 자신을 집어삼킨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나기는 논리가 된다. 내 삶이 무너진 이유. 논리는 길을 만든다. 그 길이 복수로 이어질 때 목적지는 보통 절벽이다. 다시 테이프의 정적 7초로 돌아온다.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는 흔하지 않은 공기가 흐른다. 누군가는 결심을 굳히고 누군가는 사소한 이상함을 눈치챘을 것이다. 왜 여기서 멈출까? 무슨 볼 일이 있지? 나는 상상으로 말을 보태지 않으려 한다. 다만 표준 절차를 떠올린다. 야간 정차 공터 주변 CCTV 보존 요구, 반경 도보 차량 동선 캔버싱, 폐차장 반입 차량, 이동 경위 확인, 차량 실내, 틈새 채취 도어실, 시트 하부, 매트 아래, 그리고 블랙박스의 마지막 숨. 이 사건의 첫 상징은 늘 그것이었다. 가끔 사건은 세계의 상징으로 기억된다. 숨이 끊긴 블랙박스, 갯벌의 한 짝 신발, 흙 묻은 삽, 셋은 서로를 설명한다. 기록이 끊긴 자리, 돌아오지 않는 자리, 덮여버린 자리. 나는 질문을 쌓는다. 왜 전원을 껐는가? 왜 돈은 건드리지 않았는가? 왜 신발은 한 짝뿐인가? 답을 서두르면
이야기는 붕괴한다. 이 사건에서 확실한 것과 추정을 분리하는 일, 그것이 유일한 예의다. 파일을 덮으며 나는 마지막으로 메모를 떠올린다. 미안하다. 그 한 단어는 정당화의 언어가 아니다. 오히려 균열의 언어다. 사람이 스스로 만든 논리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말. 복수는 완성의 언어가 아니라 붕괴의 언어다. 이 기록에 남은 건 승리감이 아니라 거친 숨 한 줄이다. 우리는 다음 페이지에서 그 남자의 5년과 그 밤의 7초, 그리고 사흘 뒤의 침묵을 따라갈 것이다. 공단 끝 공터. 그 어둠의 밀도부터 다시 측정해야 한다. 자, 이제 당신에게 묻는다. 그날 밤, 목적지 2km 전 정차를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날의 공단 도로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1998년 11월 15일 밤 11시 20분 남동공단을 빠져나오던 가로등 아래로 택시 한 대가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블랙박스가 기록한 건 단순한 소리들이었다. 바퀴가 무릉덩이를 밟을 때의 짧은 첨벙, 라디오 속 IMF 공익 광고, 그리고 지친 부부의 낮은 대화. 나는 그 대화에서 이상한 평화를 느꼈다. 그날 부부는 마지막 대금을 받아낸 날이었다. 신용이 끊긴 거래처를 설득해 어쩌면 기적처럼 얻어낸 돈이었다. 그들은 잠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너무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불길했다. 남편 김도윤 씨 45세, 아내 박지연 씨 42세. 인천 남동공단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던 부부였다. IMF가 몰아친 그 해 거래처의 절반이 문을 닫았다.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직원 셋의 월급을 미루지 않았다. 그래서 오래된 자가용을 팔았다.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의 생계를 위해 자신들의 이동수단을 포기했다. 그 결정이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당시 인근 상인들은 그 부부를 이렇게 기억했다. 새벽부터 나와서 불 끄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들. 그분들 가게 불 꺼지면 오늘 공단 하루가 끝났다고 느꼈죠. 그 진심이 그렇게 증발했다. 공장 불빛이 꺼지는 시각, 부부의 흔적도 꺼졌다. 수사 기록에는 짧은 문장이 남아있다. 부부가 택시에 탑승한 시각 23시 5분. 택시의 번호는 개인 택시 인천 41가 XXXX호. 기사 성은 김, 당시 54세. 그가 누구였는지 알게 된 건 사건 이틀 뒤였다. 그리고 수사팀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서둘러 지웠다. 1993년 부부의 인쇄소에서 고가의 인쇄용지 수백 박스가 사라졌다. 시가 약 3천만 원. 작은 인쇄소에겐 치명적이었다. 그때 내부 담당이 바로 납품기사 김 씨였다. 분실 직후 그는 며칠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도윤 사장은 외부 절도보다 내부 공모 가능성을 높게 봤다.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누군가를 책임자로 세워야 했다. 회사의 생존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정은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렸다. 김 기사, 이후 절도 혐의로 해고, 정식 고발은 없었지만 업계의 소문은 퍼졌다. 인쇄업, 납품업, 어디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아내는 떠났고 아이 둘도 이내 다른 곳으로 보내졌다. 그는 홀로 남았다. 세상이 등 돌린 남자, 낙인 찍힌 이름. 그는 하루아침에 도둑 기사가 됐다. 그로부터 5년, 그는 한 대의 중고 택시를 샀다. 그것이 유일한 생계이자 세상과 연결된 마지막 끈이었다. 밤마다 그는 남동공단 근처를 맴돌았다. 어쩌면 습관처럼 혹은 잊지 못해서 그가 그곳을 잊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억울함. 사람은 억울함을 품으면 언젠가 그것을 정의로 바꾸려 한다. 문제는 그 정의가 언제나 옳지 않다는 것이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세상과 단절되었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그는 거의 말이 없었다. 쉬는 시간에도 혼자서 하늘만 바라봤다. 웃지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다. 죽은 사람처럼 살았다. 동료 택시 기사들의 증언이다. 그런 그가 5해 전 자신을 해고한 사장 부부를 다시 만났다. 수천 대의 택시 중 하나가 아니라 마치 정해진 약속처럼 사건 기록엔 이렇게 쓰여 있다.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 나는 그 대목에서 펜을 멈췄다. 사람의 인연이란 것이 이렇게도 날카로울 수 있을까? 5년 전 오해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그 무너진 인생이 다시 두 사람의 삶을 삼켜버렸다. 수사관의 기록은 냉정했지만 나는 그 글 속에서 한 인간의 무너진 존엄을 봤다. 그는 절망 속에서 자신만의 논리를 세웠다. 내가 이렇게 된 건 그 때문이야. 그리고 그 논리가 결국 그를 복수의 도구로 만들었다.
나는 그날 밤에 블랙박스를 다시 떠올렸다. 잠깐 볼 게 있다. 그 한마디에는 분노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끝을 준비한 사람의 평온이 있었다. 부부는 그가 누군지 몰랐을까? 혹은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라고 느꼈을까? 그 순간 조용히 택시는 공단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복수는 그날 완성됐을까? 아니면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또 다른 파멸이었을까?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 11월 18일 아침이었다. 인천 남동서 경찰서에 걸려온 한 통의 신고 전화. 폐차장 구석에 며칠째 방치된 택시가 이상하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차량은 먼지 한 톨 없이 정리되어 있었다. 범죄 현장은 보통 혼란스럽다. 그러나 이 차량은 반대로 너무 깨끗했다. 차체에는 긁힌 자국도 충돌 흔적도 없었다. 트렁크를 열자마자 감식팀이 멈췄다. 삽 한 자루, 흙이 말라붙지 않은 상태였다. 옆에는 손수건만한 천 조각이 깔려 있었다. 국과수 감식 결과 천에는 혈흔 반응 양성, DNA는 피해자 중 한 명과 일치했다. 그 옆에서 발견된 메모장 한 장, 세 문장. 미안하다. 복수는 끝났다. 나도 오래 못 간다. 글씨는 또렷했고 떨림이 없었다. 그 메모는 한 인간의 자백이자 이 사건의 중심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건 그가 두고 간 돈뭉치였다. 택시 뒷좌석엔 부부가 받은 납품대금, 현금 200만 원이 그대로 있었다. 금전이 목적이었다면 이 돈을 두고 갈 이유가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 지점에서 확신했다. 이건 금품 범죄가 아니다. 이건 심리적 복수의 완결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나는 수사기록 속 블랙박스 분석 보고서를 다시 펼쳤다. 녹음 종료 시각 23시 25분. 충격 흔적 없음. 전원 인위적 차단. 범인이 블랙박스의 존재를 알았다는 뜻이다. 그는 왜 그것을 껐을까? 우발적이라면 패닉 속에서 그럴 리 없다. 계획 범죄자만이 침착하게 증거를 끈다. 그렇다면 이건 단 한 번의 폭발이 아니라 오랜 준비의 끝이다. 그는 5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매일같이 택시를 몰며 자신을 해고한 사장을 떠올렸을까? 혹은 그가 다시 그 사장을 태우게 될 그날을 상상했을까? 사람은 증오에 매일 달아간다. 그 다른 감정이 쌓이면 어느 순간 폭발보다 더 차가운 형태가 된다. 그것이 계획된 복수의 심리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고 사라졌다. 3일 뒤 폐차장에서 발견된 건 택시뿐이었다.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때 수사팀은 갯벌로 향했다. 폐차장과 공터 사이 차량 이동 경로 10km 남짓한 거리. 그곳에서 한 짝의 신발이 발견됐다. 그리고 혈흔이 묻은 또 하나의 천. 신발은 그의 것이었다. 그러나 시신은 없었다. 그의 사망 여부는 지금도 불분명하다. 수사 기록은 두 가지 가능성을 남겼다. 하나는 실제 자살, 또 하나는 죽음을 위장한 도주. 갯벌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면 왜 유서를 차 안에 남겼을까? 보통의 자살자는 마지막 장소에 흔적을 둔다. 그는 반대로 택시 안에 메모를 남겼다. 그리고 자신은 자취를 감췄다. 이건 단순한 죄책감의 산물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는 사라지기를 선택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었다. 갯벌에서 발견된 신발이 한 짝뿐이었다는 것도 미묘했다. 자살자는 보통 한 켤레를 정리해두지만 그는 그마저 남기지 않았다. 수사팀은 해안선 수색을 일주일 넘게 이어갔다. 잠수부 투입, 조류 방향, 해상 경비대 협조.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시신이 없다는 건 증거도 없다는 뜻이었다. 법은 냉정했다. 시신이 없으면 살인을 증명할 수 없다. 결국 사건은 시신 없는 살인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멈춰섰다. 나는 생각했다. 정말 그는 복수를 완성했을까? 아니면 그 복수 속에서 자신마저 삼켜졌을까? 그가 남긴 메모의 마지막 문장은 승리의 선언이 아니라 붕괴의 신호처럼 들렸다. 나도 오래 못 간다. 실언, 유른, 산비, 우론, 그건 단순한 자포자기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복수를 통해 자신이 가해자로 변해버렸다는 걸 알았을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복수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시작한 행동이 결국 자신을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는 구조. 그는 그 함정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사건 발생 2주 후 경찰은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모든 증거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블랙박스, 메모, 삽, 신발, 혈흔,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중심이 비어 있었다. 시신이 없었다. 수사는 거기서 끝났다.
그리고 사건은 미제로 분류됐다. 사람들은 여전히 묻는다. 그 부부는 어디에 있나요? 그는 정말 죽었을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미 법의 언어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법은 증거를 요구하지만 기억은 진실을 품는다. 27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7초 정적, 흙 묻은 삽, 한 짝 신발은 여전히 묻는다. 누가 옳았고 누가 틀렸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사람을 그 끝으로 몰아넣었는가. 다음 편에서는 그가 왜 5년간의 침묵 끝에 복수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복수의 심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폭발로 이어졌는지를 심리학적 시선에서 추적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걸까? 아니면 단 한 번의 충동이 그를 넘어뜨린 걸까? 그가 복수를 준비한 시간은 5년이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는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그림자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낮에는 잠들고 밤이 오면 택시를 몰았다. 차 안이 그의 세상이자 감옥이었다. 운행일지에는 남동공단 인근에서 유난히 많은 탑승 기록이 있었다. 경찰은 그 기록을 보고 말했다. 그는 그 부부의 동선을 관찰하고 있었다. 어쩌면 오랜 세월 동안 그 부부의 출퇴근 시간을 이미 꿰뚫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사람은 한 번 생긴 오해를 지워내지 못할 때 그 오해를 진실처럼 믿기 시작한다. 김 기사에게는 그것이 모든 삶의 중심이 되었다. 나는 누명을 썼다. 나는 파괴됐다. 그리고 그 책임은 그들 것이다. 이 문장은 복수자들의 전형적인 사고 패턴이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터널 시야 증후군이라 부른다. 즉,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단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고 그 이외의 모든 원인을 차단해버리는 심리적 편향이다. 그는 그렇게 5년을 살았다. 그 5년 동안 세상은 IMF의 공포 속에 있었고 그 부부는 생존을 위해, 그는 복수를 위해 하루를 견뎠다. 1994년 여름, 그의 인생은 다시 뒤집혔다. 그가 해고된 인쇄소에서 발생했던 물품 분실 사건의 진범이 잡혔다. 그는 억울하지 않았다. 그는 결백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의 인생은 이미 잿더미였다. 그는 직업도 가족도 명예도 잃었다. 결백이 밝혀졌을 때 그에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그 사실이 그를 더 무너뜨렸다. 그 순간 복수는 정당화되었다. 그는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억울했다. 나는 정의를 세울 자격이 있다. 그리고 그 왜곡된 정의감은 그를 범인이 아니라 심판자로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심리를 이렇게 분석한다. 복수자는 자신의 행위를 단순한 분노 발산이 아닌 정의 구현으로 인식한다. 그가 남긴 미안하다는 말은 죄책감의 표현이 아니라 정의의 대가를 알지만 그럼에도 불가피했다는 자기 합리화의 언어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악이라 부르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이 나를 오판했기에 내가 직접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높다. 복수의 심리는 언제나 그렇게 시작된다. 스스로 피해자이자 재판관이 되려는 순간 그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사건 기록을 다시 보면 그는 1997년부터 남동공단 주변에서 승객 탑승 기록이 비정상적으로 많았다. 밤 10시, 새벽 1시 사이, 특히 부부의 인쇄소 근처 골목에서.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반복은 우연이 아니다. 그는 두 사람의 생활 리듬을 이미 알고 있었다. 어떤 날은 그냥 지나쳤고 어떤 날은 멀찍이 따라갔다. 그가 운행 중 머물던 위치 좌표들은 마치 하나의 궤적처럼 부부의 귀가 동선을 감싸고 있었다. 그날 밤 1998년 11월 15일, 부부는 마지막 대금을 받아들고 인쇄소 문을 닫았다. 현금을 봉투에 넣고 내일은 좀 쉬자. 남편은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택시를 불렀다. 택시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 운전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빛바랜 가로등 아래 얼굴의 절반이 그림자 속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알아봤다. 오랜 기다림 끝의 재회였다. 그의 복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완성됐다. 나는 그 밤을 상상한다. 엔진 소리, 라디오, 빗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웃음. 그 웃음이 마지막이었다. 그가 라디오를 끄고 조용히 말했다. 잠깐 볼 게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예고장이었다. 부부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판결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다.
이건 오해가 복수로, 복수가 파멸로 바뀐 과정이다. 누군가는 말했다. 그는 단지 미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상처받은 사람이었다. 맞다. 그는 미친 게 아니었다. 오래 고통받은 끝에 감정의 감각을 잃은 사람이었다. 그의 눈엔 세상이 하나의 목표로만 보였다. 자신을 파괴한 사람들을 없애는 것.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그의 분노보다 그 분노를 방치한 시간이다. 그는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고 억울함을 항변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침묵을 택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세상은 그를 잊었고 그 잊힘이 복수를 키웠다. 그날 밤 그 택시 안에서 터진 건 분노가 아니었다. 오해와 외로움, 그리고 잊힘의 총합이었다.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그가 사건 후 사흘 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폐차장으로 향한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추적할 것이다. 그는 단순히 증거를 숨긴 걸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려 한 것일까? 사건 발생 사흘 뒤, 인천 외곽의 한 폐차장. 그곳은 낡은 철과 기름 냄새가 뒤섞여 있는 말 그대로 세상의 끝 같은 장소였다. 해가 저물 무렵 관리인은 구석에 세워진 낯선 택시 한 대를 발견했다. 번호판은 흙먼지로 가려져 있었고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처음엔 그냥 버려진 차량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그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너무 깨끗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정리하고 떠난 듯. 운전석은 정돈되어 있었고 계기판에 먼지도 닦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전원이 꺼진 블랙박스가 있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차량 외부 손상 여부였다. 사고 흔적은 없었다. 바퀴 자국도, 긁힌 자국도, 트렁크를 열자 흙이 묻은 삽과 피 얼룩이 남은 천 조각이 나왔다. 감식반은 즉시 채취했다. DNA는 피해자 중 한 명과 일치. 택시 내부에서는 지갑 2개와 열쇠 묶음, 그리고 봉투에 담긴 현금 200만 원이 발견됐다. 누군가 이 돈에 손을 댔더라면 사건의 성격은 단순 강도로 결론 났을 것이다. 하지만 현금은 그대로였다. 이건 돈이 아닌 복수의 사건이었다. 운전석 깊은 곳, 핸들 아래의 틈에서 작은 메모지가 접힌 채 발견됐다. 그 안에는 세 줄이 있었다. 미안하다. 복수는 끝났다. 나도 오래 못 간다. 글씨체는 또렷했고 서두름이 없었다. 자살을 암시하는 문장, 하지만 시신은 없었다. 경찰은 혼란스러웠다. 미안하다는 말은 누구에게 한 것일까? 피해자인가? 가족인가? 아니면 자신에게인가? 그 짧은 메모는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었다. 이건 단순한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오랜 준비 끝에 의식적 실행이었다. 감식관들은 메모지를 검토하며 말했다. 범행 후 자살을 예고했지만 실제 실행은 불확실하다. 그는 정말로 생을 끊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죽음을 위장한 걸까? 그의 행적은 그날 이후 공터 폐차장, 갯벌로 이어졌다. 이 세 곳은 사건의 핵심 삼각지였다. 블랙박스가 꺼진 지점은 공단 근처의 한적한 공터, 그곳에서 차량이 사라진 시간은 약 72시간, 그리고 세 번째 날, 폐차장에서 발견되었다. 사흘의 공백, 그 사이 그는 무엇을 했을까? 범죄 분석팀은 세 가지 가설을 세웠다. 시신 유기 후 자살 가설 복수를 마친 뒤 죄책감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가능성, 도주 가설 죽음을 위장하고 도주 다른 이름으로 생존했을 가능성, 계획된 실종 가설 복수를 완성한 뒤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치밀한 행위. 세 가설 모두 그가 감정보다 이성적으로 움직인 사람이었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그는 즉흥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5년 동안 매일 같은 노선을 돌며 복수를 되새겼던 사람이다. 그런 그가 사건 직후 갑자기 감정적으로 자살했다는 건 모순이었다. 그의 마지막 흔적은 갯벌이었다. 공터에서 10km임에 떨어진 해안. 사건 5일째, 한 낚시꾼이 바다 쪽으로 흘러온 신발 한 짝을 발견했다. 그 신발의 주인은 바로 기사 김 씨였다. 신발 근처에서는 혈흔이 묻은 천이 추가로 발견됐다. 그러나 시신은 없었다. 해안 경비대, 경찰 잠수부, 자원봉사자까지 투입됐지만 끝내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날의 조류는 남서 방향, 수색 반경은 오크미엠. 그러나 어떤 부유물도 어떤 흔적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는 바다로 들어간 걸까? 아니면 갯벌에 무언가를 남기고 사라진 걸까? 프로파일러들은 갯벌의 신발을 자신의 종결 선언으로 해석했다. 복수는 완성됐고 남은 건 자신뿐.
신발 한 짝은 그가 세상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는 상징이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존재 미상. 그의 주민등록, 은행 계좌, 운전면허 기록은 모두 그날 이후 멈췄다. 어디에서도 김 씨라는 이름은 다시 등장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쯤에서 사건을 다시 바라보면 우리가 잊고 있는 존재가 있다. 바로 피해자 부부다. 모든 기록이 범인 중심으로 재구성되면서 정작 그들의 흔적은 그림자처럼 흐려졌다. 그들은 단지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1990년대 경제 절벽 속을 버텨낸 평범한 생존자들이었다. IMF 시절 하루하루가 부도의 위기였다. 그들은 그저 버티려 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버팀의 끝에서 오해 하나가 비극이 되었다. 나는 폐차장 현장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다. 차 안은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비정상적으로 깨끗했다. 시트 틈, 페달 아래, 송풍구 안, 모든 먼지가 닦여 있었다. 누가 왜 그리 완벽하게 정리했을까? 그는 정말 증거를 지우려 한 걸까? 아니면 자신의 마지막 무대를 정돈된 무덤처럼 만들고 싶었던 걸까? 복수를 완성한 사람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남긴 세 문장은 결국 자신이 지우려던 모든 흔적의 요약이 되어버렸다. 미안하다. 복수는 끝났다. 나도 오래 못 간다. 그 문장 속엔 단 하나의 진심만 남아있다. 그는 끝내 자신조차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다음 장면에서는 그의 복수 뒤에 감춰진 사회적 그림자, IMF, 시대의 절망, 실직, 낙인, 그리고 당시 수사체계의 허점까지 짚어볼 것이다. 그 비극은 단 한 사람의 분노가 아니라 시대가 만들어낸 복수의 구조였는지도 모른다. 그는 개인의 복수를 실행했을까? 아니면 시대의 분노를 대신 터뜨린 한 사람에 불과했을까? 그해 겨울, 인천의 바람은 유난히 매서웠다. 1998년은 대한민국 전체가 붕괴와 재건 사이에서 흔들리던 시기였다. 수많은 회사가 문을 닫고 가장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다. 신문에는 구조조정, 폐업, 퇴직금 미지급 같은 단어들이 매일같이 실렸다. IMF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었다. 그건 존엄의 붕괴, 인간 관계의 붕괴, 그리고 자존심의 붕괴였다. 이 사건의 비극도 바로 그 붕괴의 틈에서 피어올랐다. 김도윤, 박지연 부부는 그 시대를 버티려던 평범한 사람들 중 하나였다. 작은 인쇄소 한 칸을 지키며 직원 셋의 생계를 유지하려 했었다. 은행 대출은 이미 막혔고 거래처들은 줄줄이 쓰러졌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번 달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그 희망 하나로 버텼다. 하지만 절망은 늘 가장 선량한 사람들부터 찾아온다. 부부는 그저 성실했을 뿐인데 그 성실함이 한 남자의 분노와 교차했다. 한편 택시기사 김 씨의 삶도 같은 시대의 산물이었다. 그 역시 IMF의 희생자였다. 해고 이후 그의 인생은 사회적 낙인의 감옥에 갇혔다. 누구도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가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세상은 이미 판단을 끝내버렸다. 그런 사람에게 세상은 너무 조용하고 너무 잔인하다. 그는 외로움 속에서 한 문장만 되뇌었을 것이다. 나를 이렇게 만든 세상, 그리고 그 사람들, 반드시 돌려주겠다. 사건을 분석한 프로파일러는 그의 심리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분노가 아니라 질서를 회복하려 했다. 자신이 무너졌던 그 순간을 원래대로 돌리려는 강박이었다. 그의 복수는 충동이 아니었다. 그건 일종의 자기 복구 시도였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복구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가 되찾은 건 정의가 아니라 또 다른 파괴였다. 나는 당시의 사회 환경을 조사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 시기,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건들이 잇따랐다. 퇴직자들이 전 직장 상사에게 보복하거나 억울한 해고자가 회사에 침입하는 사례가 늘었다. 경제 위기는 단순한 실업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의 신뢰 붕괴였다. 누군가는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해치고 누군가는 세상을 향해 칼을 들었다. 김 씨도 그중 하나였다. 그는 복수를 통해 세상과의 관계를 끊으려 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남긴 사건은 세상이 다시 그를 기억하게 만들었다. 당시 수사팀은 이런 분석을 남겼다. 그는 완벽히 사라지길 원했다. 그러나 그 완벽한 사라짐이야말로 자신이 저지른 일의 가장 명확한 흔적이 되었다. 복수는 완결된 듯 보였지만 그의 존재는 미완의 그림자로 남았다. 시신이 없다는 건 그가 어디선가 여전히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었다.
일부 탐문에서는 그가 경북 충청 일대에서 목격되었다는 제보도 있었지만 모두 불확실했다.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이 사건을 도주형 미제로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이 사건을 쫓으며 이런 생각을 했다. 우연은 정말 우연이었을까? 택시기사 수천 명 중 그 부부의 집 앞에 멈춘 단 한 대. 그가 과거에 사장을 태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리 없다. 어쩌면 그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을지도 모른다. 그의 복수는 냉정했고 계산적이었다. 차량이 정차한 공터도 CCTV 사각지대였다. 그는 완벽한 장소와 시간을 선택했다. 그 계획성은 사건을 단순히 범죄가 아닌 심리적 연극으로 바꿔놓았다. 그의 마지막 무대는 택시 아니었다. 두 평 남짓의 좁은 공간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분노를 쏟아냈다. 그곳은 단순한 범행 장소가 아니라 그가 세상과 결별한 종교적 공간에 가까웠다. 복수의 끝에서 그는 신처럼 심판을 내리고 곧바로 사라졌다. 마치 자신이 신이 된 순간 세상 밖으로 추방된 것처럼.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 사건은 살인이 아니라 자기 파괴 의식의 절정이었다. 그의 블랙박스에서 들린 마지막 소리는 비명이 아니라 숨소리였다. 무겁고 일정한 호흡. 그건 공포의 숨이 아니라 끝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지막 리듬이었다. 그 호흡은 사건의 진실보다 더 많은 걸 말해준다. 그는 복수를 이룬 게 아니라 그 복수 속에서 자기 존재를 매장한 것이다. 그날의 한 문장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미안하다. 복수는 끝났다. 나도 오래 못 간다. 그 미안하다는 말은 누구에게 향한 걸까? 그는 마지막에 진심으로 후회했을까? 아니면 단지 자기 자신에게 내린 판결문이었을까? 다음 장면에서는 사건 이후 남겨진 사람들, 두 부부의 가족, 그리고 수사팀의 긴 세월의 추적을 따라간다. 그들은 아직도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그날 밤, 택시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1년 후, 남동공단의 인쇄소 거리에는 여전히 그 부부의 간판이 걸려 있었다. 낡은 철문 안쪽 먼지 쌓인 인쇄기가 멈춘 채로 서 있었다. 그들의 두 아이는 친척 집으로 옮겨졌고 인근 주민들은 아직도 그날 밤 이후 불이 켜지지 않은 집이라고 불렀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 택시의 그림자는 여전히 사람들 마음에 남아 있었다. 수사팀은 그 후에도 단서를 쫓았다. 하지만 블랙박스의 마지막 5분 이후 모든 시간은 불연속적으로 끊겨 있었다. 통신 기록, 카드 사용 내역, CCTV, 어느 것도 새 단서를 주지 않았다. 심지어 폐차장으로 차량이 옮겨진 경로조차 불분명했다.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그 택시를 거기에 가져다 놓았는가? 폐차장 관계자는 새벽에 누군가 트럭으로 옮겨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목격자는 없었다. 그것은 마치 세 사람 모두가 동시에 증발한 것 같은 완벽한 공백이었다. 한 형사는 이런 말을 남겼다. 이 사건의 가장 무서운 점은 폭력의 흔적이 아니라 조용함이었다. 범죄란 보통 무언가를 남긴다. 파손, 혈흔, 저항의 흔적. 하지만 이 사건엔 그 어떤 소음도 없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소리 없는 복수를 선택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모든 걸 마무리한 복수. 그런 복수는 오래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끝은 언제나 자기 자신으로 향한다. 나는 당시 남동공단 주변을 다시 걸었다. 폐허가 된 공장과 무너진 벽돌, 광고문이 반쯤 찢긴 전봇대, 밤이 되면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길. 그곳에서 나는 이 사건이 단지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라 한 시대의 초상화라는 걸 느꼈다. IMF는 숫자로 끝났지만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상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도윤 부부는 경제의 희생자였고 김 기사 또한 같은 시대의 희생자였다. 다만 한 사람은 그것을 버티는 쪽, 다른 한 사람은 폭발시키는 쪽으로 택했을 뿐이었다. 수사팀은 갯벌 일대의 토양 샘플을 다시 분석했다. 그 결과 택시 트렁크에서 발견된 흙과 성분이 일치했다. 즉 그 택시는 실제로 갯벌 근처에 들렀다는 것이다. 그건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과학적 증거였다. 그러나 여전히 누가 택시를 옮겼는가는 미스터리로 남았다. 만약 그가 스스로 운전해 그곳으로 간 것이라면 그는 스스로 자신의 흔적을 묻은 사람이다. 그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옮겼다면 이 사건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바뀐다.
그럴 가능성은 낮았지만 0%는 아니었다. 당시 형사들은 제3의 인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가 범행 후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다. 또는 폐차장 반입을 부탁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가정에는 증거가 없었다. 은행 계좌, 통화 기록, 모든 연결망이 이미 끊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세계는 오로지 택시 안과 자신뿐이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혼자였다. 복수의 대상도, 목격자도, 공범도 없이 고독한 복수자, 그게 사건 기록의 결론이었다. 사람들은 이런 사건을 들으면 종종 묻는다. 그는 왜 그토록 오래 참았을까? 왜 그날이었을까? 답은 단순하지 않다. 복수의 심리는 단 한순간의 분노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건 시간이 쌓이며 상처가 굳으며 이성이 천천히 뒤틀리며 만들어진다. 그는 아마 매일 밤 머릿속에서 그날을 리허설했을 것이다. 그 택시가 공단 앞에서 멈출 때까지 이미 수천 번 연습했던 동작이었을지도 모른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범죄를 정적 복수형이라 부른다. 폭발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고 감정이 아닌 의식적 실행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분노할 때가 아니라 분노가 사라진 뒤 움직인다. 그 순간 감정은 사라지고 오직 논리만 남는다. 김 기사 역시 그랬다. 5년 전의 분노는 이미 사라졌을 것이다. 남은 건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균형의 명령. 그는 그것을 복수라 불렀고 세상은 그것을 살인이라 불렀다. 나는 그날의 블랙박스 기록을 다시 들었다. 7초의 정적. 그 짧은 침묵이 사건 전체를 설명한다. 그 7초 동안 그는 결심했고 그 7초 동안 부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앉아 있었다. 침묵은 언제나 폭력보다 무섭다. 그건 무언가가 끝나기 직전의 공기, 무너짐의 예고음이었다. 이제 수사 기록은 끝났지만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다.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복수극이라 부르지만 그건 잘못된 단어다. 복수에는 승리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남은 것은 세 사람 모두의 부재였다. 범인도 피해자도 모두 사라진 사건.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부른다. 소리 없는 세 명의 실종. 다음 장면에서는 그날 밤 블랙박스에 남은 숨소리 5분을 토대로 범죄 심리학자들이 재구성한 사건의 실제 시퀀스를 따라간다. 그 짧은 시간 안에서 누가 먼저 움직였고 어떤 순서로 침묵이 찾아왔는지, 그 5분은 지금도 미스터리의 핵심이다. 과연 그 짧은 5분 안에 그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양심을 느꼈을까? 아니면 이미 괴물로 완전히 변했을까? 그날 밤의 마지막 5분. 그 짧은 시간이 지금까지도 수사팀을 괴롭히고 있다. 녹음된 소리는 단순했다. 라디오, 바퀴 소리, 그리고 갑작스러운 침묵. 하지만 음향 분석 전문가들은 그 침묵 안에서도 미세한 패턴을 발견했다. 7초간의 정적 뒤, 잠깐 볼 게 있습니다. 라는 목소리, 그리고 두 번의 짧은 움직임 소리, 좌석이 스치는 소리, 손이 무언가를 짚는 듯한 미세한 마찰음, 그 다음엔 아내의 짧은 비명. 이 모든 과정이 12초 이내에 일어났다. 그 짧은 순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범죄심리 분석팀은 이 12초를 세 단계로 나눴다. 정적의 구간, 범인이 마음속으로 결심을 완성한 시간. 명령의 구간, 잠깐 볼 게 있다는 말로 실행 신호를 건넨 순간. 혼란의 구간, 피해자들이 상황을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의 짧은 저항. 이 분석은 단순한 추정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호흡 리듬, 마찰음의 강도, 간격 등을 근거로 범인의 움직임이 매우 숙련되었다고 본다. 즉흥적인 폭력이 아닌 미리 시뮬레이션된 행위. 그는 마음속에서 이미 수십 번 이 장면을 리허설했을 것이다. 수사 기록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다. 범행은 조용했다. 외침도, 분노도, 감정의 흔적도 없었다. 그건 단순한 잔혹함이 아니다. 그건 감정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 한 인간이 판결자로 변한 순간의 모습이었다. 그는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살인을 수행했다. 그 점이 이 사건을 더욱 섬뜩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라디오가 꺼진 직후 약 4초간 들리는 거친 숨소리. 그건 분노의 호흡이 아니었다. 공포의 리듬도 아니었다. 호흡은 일정했고 규칙적이었다. 분석가들은 말한다. 그건 안정된 심박 상태에서 나오는 호흡입니다. 즉,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그 평온함이야말로 이 사건의 공포였다.
살인을 감정이 아닌 의무처럼 수행한 사람. 그는 이미 인간의 감정선에서 이탈해 있었다. 사건 이후 발견된 메모는 이 마지막 5분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복수는 끝났다. 나도 오래 못 간다. 그 문장에는 해방감과 절망이 동시에 담겨 있다.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그는 복수를 통해 자신을 구하려 했지만 결국 복수는 또 하나의 감옥이 되었다. 그는 복수로 해방되지 못했다. 오히려 복수로 인해 자기 존재를 심판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마지막에 남긴 미안하다는 말은 피해자에게 한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한 고백이었을 것이다. 이 사건은 이후 경찰 내부 교육에서 정적 범죄의 전형으로 다뤄졌다. 감정적 폭발이 아니라 심리적 냉각 후의 행동. 그런 범죄자는 흔히 사이코패스로 오해받지만 실제로는 극단적인 좌절과 오해의 산물인 경우가 많다. 그는 악인이 아니라 끝없이 상처받은 인간의 잔해였다. 그 상처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썩어갔고 결국 그것이 복수의 언어로 터져나왔다. 나는 사건 파일을 덮으며 이런 생각을 했다. 만약 그때 누군가 그에게 말을 걸어주었다면 그의 삶은 달라졌을까? 누명에서 풀렸을 때 누군가 당신은 잘못이 없었다고 진심으로 말해주었다면 그는 여전히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을까? 사람은 이해받지 못할 때 가장 위험해진다. 그는 이해받지 못한 채 오직 침묵 속에서만 자신을 증명했다. 복수는 완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또 다른 시작이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서 남은 건 세 개의 질문이었다. 그는 정말 자살했을까? 부부의 시신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마지막 숨소리는 어떤 감정이었을까? 블랙박스 속 그 오브는 여전히 해독되지 않은 암호다.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의 의도는 완벽히 복원할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 오브는 단순한 살인의 기록이 아니라 한 인간이 인간다움을 포기하는 순간의 기록이다. 다음 장면에서는 당시의 수사 공백과 법적 한계, 시신 없는 살인이 왜 종결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남긴 법 제도의 맹점을 살펴본다. 법은 왜 진실을 알고도 움직일 수 없었을까? 그리고 27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남기고 있을까? 1999년 초 사건은 사실상 수사 종결 상태에 들어갔다. 경찰 내부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피해자 시신 미발견, 용의자 생사 불명, 추가 증거 확보 불가, 사건은 미제로 분류함. 이 짧은 문장은 한 시대의 무력함을 보여준다. 수사관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법은 증거를 요구했고 그 증거는 바다와 함께 사라졌다. 누군가의 고백도 목격자도 없었다. 결국 사건은 진실은 있으나 증명할 수 없는 사건이 되었다. 그게 바로 법의 한계, 그리고 정의의 침묵이었다.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중 한 명은 훗날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법의 언어로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 말은 단순한 회고가 아니었다. 시신 없는 살인, 그것은 수사기관에게 가장 잔인한 단어였다. 살인이 일어났음을 모두가 아는데 피해자가 없으니 사건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때의 법 체계로는 범인의 유서나 정황만으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 살인은 반드시 피해자의 사망을 입증해야 했다. DNA, 사체, 혹은 확실한 목격.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 사건엔 어느 것도 없었다. 유서는 있었다. 하지만 유서는 고백이지 증거가 아니었다. 게다가 범인의 생사조차 불명확했다. 살인 혐의로 지명수배할 수도 사건을 종결할 수도 없는 상태. 결국 사건은 실종 사건이라는 모호한 이름 아래 묻혔다. 나는 이 부분에서 오래 머물렀다. 법이란 건 과연 어디까지 진실을 담을 수 있을까? 한 인간이 남긴 세 문장의 메모가 살인의 고백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었다. 이 사건은 법이 닿지 못한 비극이었다. 2000년대 초 미제 사건 재검토위원회가 꾸려졌을 때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언급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DNA 기술이 발전했어도 이미 사라진 시신은 복원되지 않았다. 폐차장과 공터의 토양 샘플, 택시 내부의 혈흔 반응 모두 2차 검증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즉, 살인의 정황은 충분하나 사망의 증거는 없다. 그 말은 곧 영구미제를 의미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복수가 아니라
법과 인간의 경계선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법은 증거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의 기억은 증거보다 오래 남는다. 이 사건을 맡았던 형사들은 지금도 매년 11월이면 공터 근처를 찾아간다. 그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범인을 잡지 못했지만 그날의 공기를 잊지 않았다. 그들의 기록 속에는 아직도 사라진 세 사람이라는 제목이 남아있다. 범인도, 피해자도, 목격자도 모두 세상에서 사라진 사건. 그건 단순한 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증발한 사건이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비로소 법이 멈추는 지점을 보았다. 그곳에서 남는 건 단 하나, 기억뿐이었다. 그로부터 10년 뒤, 한 기자가 이 사건을 다시 취재하기 시작했다. 그는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형사들을 찾아다녔다. 지금 돌아보면 그에게 동정심을 느끼느냐? 형사 한 명이 대답했다. 동정은 아니야. 하지만 그 시대엔 너무 많은 김씨가 있었다. 그 말은 곧 이 사건이 단 한 사람의 복수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그건 1990년대 말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불안, 분노, 절망의 응축이었다. 복수는 개인의 감정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는 언제나 사회 속에 있다. 사람이 절망에 몰릴 때 그 절망은 종종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다. 그는 스스로의 손으로 칼을 들었지만 그 칼을 쥐게 한 건 시대였다. 그 시대의 이름이 IMF였다. 27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은 여전히 법적으론 실종 사건,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살인 사건이다. 그 경계선 사이에서 진실은 흔들린다. 법은 사라진 사람들을 잊었지만 기억은 아직도 묻는다. 정의란 증거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것인가? 다음 장면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사회적 교훈을 다룬다. 가난과 낙인, 오해와 침묵이 어떻게 인간을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우리가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이야기할 것이다. 복수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법도 처벌도 아닌 사람 간의 이해일지도 모른다. 27년이 흘렀지만 인천 부부 실종 사건은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누가 죽고 누가 사라졌느냐가 아니다. 그건 사람이 절망 속에서 얼마나 쉽게 괴물로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 괴물은 언제나 우리 안에 숨어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는 나쁜 사람이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그 문장을 단정하지 않는다. 그는 악인이 아니라 오랜 상처의 부산물이었다. 그 상처는 외면과 오해에서 시작됐다. IMF의 칼바람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를 의심해야 했다. 그날 인쇄소의 분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다. 김도윤 사장은 회사를 지키기 위해 선택을 내렸다. 그 선택이 한 남자의 인생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 무너진 인생이 다시 두 사람의 삶을 삼켜버렸다. 복수의 고리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억울함이 해소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그 억울함이 다시 다른 억울함을 낳는다. 이 사건은 세 사람 모두가 피해자였고 동시에 가해자였다. 김 기사에게는 세상이 가해자였고 김도윤 부부에게는 그가 가해자였다. 결국 이 비극은 가해와 피해의 경계가 무너진 사건이었다. 수사팀은 오랫동안 이 사건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사회적 병리의 축소판이었기 때문이다. 복수는 언제나 나쁜 사람의 이야기로만 여겨지지만 그 근원을 따라가면 대부분 절망한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난다. 그는 자신이 피해자였기에 복수를 정의라고 착각했다. 그러나 정의는 복수의 반대편에 있다. 복수는 자신을 치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신을 파괴한다. 사건이 남긴 가장 큰 질문은 이것이다. 복수는 언제 정의를 담고 언제 악이 되는가? 법은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안다. 그는 스스로를 정당화했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 그건 자신의 정의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끝내 깨달았을 것이다. 복수는 상대를 심판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는 절망의 방식이라는 걸. 사건 이후 국내 법무연수원에서는 이 사례를 감정 누적형 범죄의 대표 예시로 다뤘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정리했다. 사람은 억울함을 설명할 언어를 잃을 때 행동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복수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언어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즉, 김 기사의 복수는 단지 분노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삶의 증거였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릴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마지막 선택은 세상에 자신을 남기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메모를 다시 떠올린다. 복수는 끝났다. 나도 오래 못 간다. 그 문장은 마치 자신에게 쓰는 판결문 같았다. 그는 자신을 벌했고 자신을 심판했다. 그러나 진정한 심판은 그가 사라진 후에 시작되었다. 그가 남긴 공백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기억을 괴롭힌다. 그는 사라졌지만 그의 선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회학자들은 이 사건을 집단적 외면의 결과라고 분석한다. 그는 사회로부터 버림받았고 그의 고통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그 결과가 바로 공동체의 실패였다. 우리는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회가 그를 잃었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붕괴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단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만약 그가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만약 누군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면 그의 복수는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은 너무 바빴다. IMF의 시대는 누구도 타인의 슬픔을 들어줄 여유가 없었다. 그 침묵이 결국 사람을 무너뜨렸다.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김씨를 만들고 있는가. 지금도 누군가는 억울함 속에 침묵하고 누군가는 세상에 버려진 채 자신을 탓한다. 이 사건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거울이다. 복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 속에서 태어난다. 다음 장면에서는 2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사건이 미제로 남아있는 이유, 그리고 남은 가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조명한다. 그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법은 끝났지만 기억은 아직 진행 중이다. 부부의 흔적은 정말 사라졌을까?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할 뿐 어딘가에서 여전히 증언을 이어가고 있을까? 시간은 흘렀다. 사건이 발생한 지 27년. 하지만 그날의 공기는 아직 인천의 겨울 바람 속에 남아있다. 김도윤 부부의 가족은 여전히 매년 11월이 되면 소래포구 인근을 찾는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사라진 장소, 그리고 모든 것이 멈춰버린 그 길 위에서 향을 피운다. 그들의 두 자녀는 이제 중년이 되었다. 그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기억해주는 한, 그분들은 아직 여기 계신 거예요. 그 말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잊히지 않으려는 마지막 저항이었다. 사건 기록 속에서 끝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은 법적으로 수사 중단 상태라 표현했지만 가족의 입장에선 찾지 못했을 뿐이었다. 그들에게 미제란 법의 용어가 아니라 시간이 멈춘 감옥이었다. 그 감옥 안에서 27년 동안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해야 했다. 그날 택시는 왜 그 길을 택했을까? 왜 하필 그 기사였을까? 그리고 정말 그가 혼자였을까? 그로, 이공. 이 질문들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 있었다. 나는 소래포구에 직접 가보았다. 그날 사건이 벌어졌던 그 길은 지금 도로 재정비 구역으로 바뀌어 있었다. 새 건물들이 들어서고 어느새 사람들이 오가며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한복판에 서면 이상하게도 공기가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바람이 스칠 때마다 블랙박스 속 마지막 숨소리가 귓가를 스치는 듯 했다. 도시의 기억은 쉽게 덮인다.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고 간판이 바뀌면 그 아래 깔린 시간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라졌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건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잊을 뿐이다. 수사 당시 담당 형사 중 한 명은 은퇴 후 이렇게 회고했다. 그날 밤의 공터는 아직도 꿈에 나옵니다. 조명이 없던 그 길, 바람이 부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숨소리.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그는 지금도 해마다 미제 사건 재조명 모임에 참여한다. 그곳엔 수십 건의 사건이 쌓여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사건은 항상 첫 번째로 언급된다. 이유는 단 하나. 모든 것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시신도, 범인도, 동기도 모두 사라진 사건.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완전한 공백이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심리학자들은 이 사건을 기억의 미스터리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명확한 결말보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 더 오래 머문다. 불완전한 진실은 사람의 마음을 놓아주지 않는다. 이 사건 역시 그러했다. 모든 단서가 정리되어 있음에도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답이 없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계속 이 이야기로 돌아오게 만든다. 나는 부부의 자녀가 남긴 일기를 읽었다. 그 속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다. 우리는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본 하늘을 알고 있다. 그 문장은 이상하게 가슴을 쳤다. 하늘. 그것은 사건이 벌어진 장소이자 유일하게 모든 걸 지켜본 목격자였다. 그들은 부모의 흔적을 찾지 못했지만 그날의 하늘 아래에서 여전히 그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법적으론 멈췄지만 기억 속에서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복수의 고리는 끊겼지만 기억의 고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미제 사건의 진짜 무서움이다.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은 그날을 잊지 못한다. 왜냐하면 답을 듣지 못한 질문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이 남았다. 사건이 벌어진 그날 밤, 택시는 공터에서 멈췄다. 그러나 차량 기록계에는 정확한 위치 좌표가 누락되어 있었다. 기록의 마지막 구간이 의도적으로 삭제된 흔적. 그건 기술적 오류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결과일 수도 있다. 만약 누군가가 기록을 조작했다면 그는 김 기사의 복수 계획을 알고 있던 또 다른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 가능성은 미약하지만 그 한 줄의 의심이 사건을 여전히 완전히 닫지 못하게 만든다. 이 사건은 법의 한계를 보여줬지만 동시에 인간의 기억이 가진 힘도 증명했다. 법은 끝났지만 기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기억이 바로 진실의 마지막 숨이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공동체적 교훈, 그리고 실종 뒤 남은 사람들의 삶을 조명한다. 그들은 왜 여전히 찾고 있을까? 찾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 27년이라는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꿨다. 하지만 사라진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만큼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김도윤 부부의 자녀들은 지금도 매년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들러 부모의 이름을 부른다. 그 이름은 이제 단순한 가족의 이름이 아니라 기억의 증언이 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 사건은 우리 가족의 불행이 아니라 누군가의 무관심이 만든 사회의 비극입니다. 그 말엔 분노보다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건 세상을 향한 조용한 항의였다. 사람이 사라졌을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흔적이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다. 사진, 기록, 기사, 그 모든 것이 남아 있어도 목소리는 사라진다. 그 목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기억의 침묵이 자리 잡는다. 가족에게 그 침묵은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수많은 미제 사건 유가족들이 공통으로 말한다. 결말이 없어 더 힘들다. 살인보다 더 무서운 건 끝나지 않는 이야기다. 결말이 없으면 사람은 계속 같은 날을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 이 사건이 던진 가장 큰 교훈은 기억의 책임이다. 사건이 법적으로 끝났다고 해서 사회의 역할이 끝난 건 아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같은 비극은 반복된다. 실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매년 발생하는 실종 신고는 약 30여 건, 그중 상당수가 경제적 위기, 관계 단절, 정신적 고립에서 비롯된다. 김 기사처럼 고립된 사람들 중 일부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자신만의 논리로 세상을 해석하기 시작한다. 그 고립이 길어질수록 인간은 공감의 감각을 잃는다. 그 순간 비극은 태어난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사회적 단절에 의한 인지 왜곡이라고 부른다. 오랜 고립은 사람의 판단을 바꾼다. 타인의 고통이 더 이상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대신 세상 전체가 자신에게 적대적으로 보인다. 김 기사는 그런 심리 구조의 전형이었다.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의 마음은 항상 복수의 그림자를 품고 있다. 이 사건은 단지 누군가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건 사회가 얼마나 쉽게 사람을 잊는가에 대한 경고다. 인쇄소의 사장과 기사, 둘 다 시대의 희생자였다. 그러나 사회는 둘 다 버렸다. 한 사람은 빚에 짓눌려 쓰러졌고 다른 한 사람은 오해에 짓눌려 무너졌다. 결국 그 둘의 절망이 서로를 향해 폭발했다. 나는 여전히 블랙박스의 마지막 5분을 떠올린다. 그 숨소리, 그 침묵. 그건 단순히 공포의 순간이 아니라 인간의 무너짐이 기록된 소리였다. 그 안엔 분노도 증오도 없었다. 오직 포기한 사람의 숨소리만 있었다. 그건 끝내 이 세상에 이해받지 못했다는 한 인간의 마지막 증언이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그 증언을 대신 이어가고 있다. 유가족들은 매년 경찰서 앞에 작은 종이를 붙인다.
혹시라도 아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그 문장은 27년째 같은 자리에 붙어 있다. 비가 오면 젖고 바람이 불면 찢어진다. 그럼에도 다음 날 그들은 또다시 붙인다. 그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기억을 유지하려는 싸움이었다. 이 사건이 남긴 또 하나의 교훈은 공감의 중요성이다. 사람은 이해받을 때 비로소 변한다. 하지만 이해받지 못하면 그는 점점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다. 그 세계는 종종 현실보다 더 어둡다. 그리고 언젠가 그 어둠이 밖으로 터져 나온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군가의 침묵을 그저 방관해서는 안 된다. 침묵 속엔 언제나 신호가 있다. 그 신호를 듣지 못했을 때 비극은 시작된다. 이제 사건의 기록은 오래된 서류철 속에 묻혀 있지만 그 이야기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기억의 무게다. 시간은 모든 것을 희미하게 만들지만 기억만은 결코 녹슬지 않는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사건이 오늘날에도 남긴 사회적 영향을 살펴본다. 경찰 제도, 미제 사건 재수사 시스템, 그리고 실종 사건 대응 절차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야기할 것이다. 한 사건이 어떻게 한 나라의 수사 시스템을 바꾸었는가? 그 변화의 이면에는 사라진 세 사람의 이름이 있다. 2000년대 이후 이 사건은 단순한 미제로 남지 않았다. 그건 경찰 내부의 제도적 반성을 이끌어낸 계기가 되었다. 사람이 사라진 뒤 수사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바로 인천 부부 실종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경찰청은 실종 전담반을 신설하고 24시간 내 초동 대응 시스템을 마련했다. 사건 발생 직후 초기 48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이른바 골든타임 프로토콜이 그때 만들어졌다. 그 시작은 바로 1998년 겨울 인천의 한 택시 안에서 멈춘 시간이었다. 이 사건은 또한 블랙박스의 증거 가치를 새롭게 인식시켰다. 당시엔 단순 녹음 장치 수준이었지만 그 작은 장치 하나가 마지막 증언자 역할을 했다. 이후 대부분의 택시에 영상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현재 한국의 교통안전법 개정안에도 운행 중 녹화 의무 조항이 명시되었다. 한 사건이 법을 바꾼 셈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인식의 변화였다.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사건의 중심에는 언제나 보통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부부는 평범한 자영업자였고 기사는 평범한 가장이었다. 그들을 특별하게 만든 건 비극이었다. 그 후로도 한국 사회엔 여러 실종 사건이 이어졌다. 2002년의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 2004년의 오대산 등산객 실종 사건, 모두 한순간에 사라진 사람들,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의 이야기였다. 그 사건들 역시 법적 증거 부족으로 미제로 남았다. 하지만 인천 사건은 그들보다 먼저 사라짐의 구조를 드러낸 최초의 사건이었다. 당시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 사건은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놓친 인간의 균열이다. 그 말은 지금 들어도 유효하다. 사람이 사라질 때 그건 단지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사회가 감당하지 못한 고통의 표면이다. 그 표면을 외면하면 언젠가 그 고통은 폭력의 형태로 되돌아온다. 이 사건 이후 한국 경찰은 미제 사건 전담 지속 수사팀을 만들었다. 그들의 슬로건은 간단했다. 시간이 지나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팀의 창립 동기는 바로 1998년 인천 사건이었다. 그들은 20년 넘게 전국의 미제 사건을 추적했고 수많은 실종자를 찾았다. 그러나 이 사건만큼은 아직도 열리지 않은 채 기록 속에서만 살아있다. 한 형사는 퇴직 전 마지막 보고서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여전히 그 택시를 찾아다닌다. 하지만 사실 찾고 있는 건 택시가 아니라 사람의 흔적이다. 그 문장은 단순한 수사 보고가 아니었다. 그건 기억에 대한 의무였다. 그들은 사건을 해결하진 못했지만 적어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실을 향한 가장 오래된 정의였다. 이제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복수극으로만 기억하지 않는다. 그건 인간의 존엄과 사회의 책임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가를 묻는 이야기였다. 김 기사는 분명 범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사회가 만든 또 다른 피해자였다. 그의 삶은 이미 오래전부터 붕괴되고 있었다. 그를 멈추게 할 수 있었던 건 경찰도, 법도, 제도도 아니었다. 오직 한마디의 이해,
한 번의 손길이었다. 그것이 이 사건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이다. 비극은 거대한 폭력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건 언제나 아주 작은 무관심에서 태어난다. 그 무관심이 쌓여 오해를 낳고 오해가 절망을 만들고 절망이 결국 복수로 변한다. 그 과정은 언제나 조용하게 진행된다. 그리고 어느 날 세상은 그것을 범죄라 부른다. 나는 이 사건을 다시 쓰며 생각했다. 혹시 그날 누군가 그 택시의 창문을 두드렸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 그 한 번의 멈춤이 있었다면 그들은 살아 있었을까? 역사는 가정법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억은 여전히 질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남아있는 한,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장면에서는 그날의 마지막 상징, 갯벌에 남겨진 신발 한 짝을 통해 인간의 상징적 심리를 탐구한다. 그것은 단순한 유기물이 아니라 자기 처벌과 해방의 경계를 의미한다. 한 남자의 마지막 발자국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 갯벌에서 발견된 신발 한 짝. 그것은 이 사건의 마지막 상징이자 모든 것을 말하지 않고 말해버린 침묵의 증거였다. 사람들은 그 신발을 단순한 자살의 흔적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다르게 본다. 그 신발은 단순히 벗어놓은 것이 아니라 경계에 남긴 표식이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 중 일부는 자신이 사라졌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어 한다. 그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마지막 저항이다. 신발 한 짝은 그런 의미에서 그의 마지막 발자국이자 마지막 서명이었다. 그는 사라지길 원했지만 완전히 지워지길 바라진 않았다. 그건 아이러니였다. 자신을 부정하면서도 세상에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던 모순된 욕망. 그 모순은 복수의 심리 구조와도 닮아 있었다. 그의 메모에는 복수는 끝났다. 나도 오래 못 간다. 라고 적혀 있었다. 그 문장은 분명 끝을 선언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신발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상징했다. 그는 죽음을 선택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죽음은 도피가 아니라 자기 심판이었다. 그는 법의 재판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만든 재판정에서 스스로를 유죄로 선고했다. 법적으로 그는 살인범일지도 모르지만 심리적으로는 피해자이자 가해자, 그리고 판결자이기도 했다. 그의 인생은 복수의 순환 구조였다. 의심, 분노, 절망, 복수, 자멸. 그 구조는 마치 하나의 닫힌 원처럼 어디서 시작됐는지조차 구분되지 않는다. 그가 신발을 남긴 건 그 원을 스스로 끊기 위한 시도였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그가 정말로 죽었을까? 갯벌의 조류, 밀물과 썰물의 속도, 그리고 당시의 해안 기상 조건을 감안하면 시신이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는 실제로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는 자신이 남긴 신발 한 짝을 죽음의 위장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그가 살아 있었다면 그는 어디로 갔을까? 그는 다른 이름으로, 다른 도시에서 다시 택시를 몰았을지도 모른다. 그건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 불확실함이야말로 이 사건이 여전히 미제로 남은 이유였다. 심리 분석가들은 그 신발 한 짝을 복수의 잔해라고 부른다. 그건 복수가 남긴 가장 인간적인 흔적이었다. 그는 끝내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사람이라는 증거를 남기려 했다. 신발은 인간의 흔적이었다. 그것은 걸어온 삶을 의미하고 멈춘 순간을 의미하며 떠난 이유를 묻는 상징이었다.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신발은 남았다. 그건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그 문장은 27년이 지난 지금도 갯벌의 바람 속에서 메아리 친다. 그 바람은 오래된 차가운 금속 위를 스치며 사건의 흔적을 조금씩 닳게 만든다. 그러나 사라지지는 않는다. 기억은 바다처럼 완전히 증발하지 않는다. 이제 그 신발은 경찰서 보관소 안에 있다. 번호표가 붙은 작은 상자 속 낡은 비닐에 쌓인 채 조용히 놓여 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건 여전히 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김도윤, 박지연, 그리고 김기사. 서로 다른 방향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같은 곳에서 멈춘 세 사람의 인생. 이 사건의 끝은 누가 옳았는가가 아니다. 그건 누가 더 외로웠는가의 문제였다. 복수는 외로움에서 시작되고 외로움은 이해의 부재에서 자란다. 그 신발은 인간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그 외로움이 얼마나 쉽게 비극으로 번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 남겨진 인간적인 교훈, 즉, 용서와 기억의 의미를 이야기한다. 27년이 지난 지금, 이 이야기는 단순히 범죄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잃어버린 시대의 초상화가 되었다. 우리는 과연 이제라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용서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그들일까? 아니면 우리 자신일까? 27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은 여전히 그날의 택시를 잊지 못한다.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억에 새겨진 하나의 상처였을지도 모른다. 그 상처는 말이 없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질문이 남아있다. 복수란 무엇인가? 용서란 어디서 시작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한 사람의 절망을 외면하는가? 사람들은 흔히 시간이 지나면 다 잊힌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 말이 거짓임을 증명했다. 시간은 흉터를 희미하게 만들 뿐 사건의 의미를 지우지 못한다. 김도윤 부부의 이름, 김기사라는 한 인간의 무너짐, 그리고 그 세 사람을 둘러싼 사회의 냉담함, 모두 우리 안의 거울이다. 나는 이 사건을 다시 쓰며 수없이 생각했다. 그날 밤, 그 짧은 5분 안에서 인간은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얼마나 쉽게 타인의 절망을 남의 일로 외면하는가? 복수는 개인의 폭발이 아니다. 그건 공동체가 듣지 못한 목소리의 폭발이다. 만약 그날 누군가 김 기사의 이야기를 들어줬다면, 만약 김도윤 사장이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그를 이해하려 했다면, 만약 사회가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그 택시 안의 침묵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비극의 소리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건 어쩌면 우리 모두의 책임이었다. 복수는 흔히 정의의 반대편에 놓이지만 사실 그 둘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이 사건은 그 얇은 경계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줬다. 정의는 타인을 구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복수는 자신을 구하려는 절망에서 태어난다. 그러나 그 둘은 모두 고통을 향해 간다. 끝에 남는 건 구원도 만족도 아닌 텅 빈 침묵뿐이다. 심리학자들은 이 사건을 복수의 역설이라 불렀다. 복수를 통해 억울함을 풀고자 했지만 그 순간 그는 자신이 가장 증오했던 존재와 닮아갔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고 가해자였으며 동시에 또 다른 피해자였다. 복수는 그렇게 인간을 삼켜버린다. 그 안에서 남는 건 죄책감과 공허뿐이다. 이제 우리는 그 택시의 이야기를 단지 미스터리로 기억해서는 안 된다. 그건 경고였다. 누군가의 외침을 듣지 못한 사회는 언젠가 폭발로 대가를 치른다. 그 외침은 언제나 조용하다. 도움을 구하는 목소리는 늘 작고 무너지는 사람은 늘 말이 없다. 그들의 침묵을 들을 수 있어야 비극은 멈춘다.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도 흔적을 남긴다. 블랙박스의 숨소리, 갯벌의 신발 한 짝, 폐차장에 남은 삽자루, 그 모든 건 우리에게 묻고 있다. 너희는 지금 누군가의 고통을 듣고 있는가? 그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아마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 사건은 법의 기록이 아니라 기억의 기록으로 남았다. 그 기억은 한 사회의 양심이며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한 마지막 방파제다.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 복수는 정의가 될 수 없고 무관심은 또 다른 폭력이다. 마지막으로 그날 블랙박스에 남겨진 숨소리를 떠올린다. 그건 한 인간이 세상과 작별하며 내쉰 마지막 숨, 죄책감과 후회의 무게가 뒤섞인 소리였다. 그 소리는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속삭이는 듯하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나는 단지 잊히지 않길 바랐을 뿐이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다. 그날의 택시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었다. 그건 한 시대의 초상화였고 세 사람의 삶이 교차한 인간의 가장 깊은 그림자였다. 27년이 지난 지금 그 그림자는 여전히 인천의 겨울바람 속에 남아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한 그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기억은 정의의 마지막 형태다. 우리가 기억할 때 비로소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